계속해서 그럼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밌으시죠, 여러분? 자꾸 물어봐도 되죠? 거꾸로 뭐가 없었다라는 거죠. 1911년 세계사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왜? 세상에나 질문만 드리면 이러지 마시고 1911년에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는 오늘 방송에서 뭐 알아서 편집해 줄 거라고 굳게 믿고 말씀드려요. 일본도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무슨 국이었죠? 연합국 편이었죠. 그럼 무슨 국이었어요? 승전국이에요. 승전국 모임에서 결국은 무시당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한반도가 있으면 옆에 있는 게 무슨 반도예요? 중국의? 산둥반도죠. 그죠? 산둥반도가 원래 독일 거였거든요. 그럼 일본이 뺏었으니까 이거 당연히 누구한테 줘야겠어요? 일본한테 줘야 되죠. 근데 나중에 다 모여서 이거를 중국한테 돌려줍니다. 결국은.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죠. 왜? 다른 나라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특히 이때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감정이 상해요. 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면 우린 교과서에서 다 배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뭐가 일어나죠? 우리나라에도?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19년에. 3.1운동이 일어날 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상이 뭐예요? 민족자결주의. 무수가 얘기한 거예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라고 우리는 암기식으로 다 배웠잖아요. 그럼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는 미국 입장에서 뭐예요? 민족 자결주의 노선을 내세웠어요. 여기에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게 누구겠어요? 그럼요. 왜? 영국과 프랑스도 반대를 하지만 걔는 이미 식민지를 갖고 있는 나라고 일본은 앞으로 식민지가 필요한 나라란 말이에요. 누가 더 반대를 했겠어요? 일본. 첨예한 대립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감정이 나쁘죠. 근데 실질적인 외교전에서 누가 이겼겠어요? 미국이 이겼겠어요? 일본이 이겼겠어요? 당연히. 그럼요. 빈정상한 거예요, 일본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근데 어쨌든 다 이러더라도 총력전 연구소에서는 누가 이긴다 그랬어요? 당연히. 일본 뭐 한다? 전쟁하면 폭망한다. 예, 근데 전쟁을 벌였죠. 왜?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도 여러분 뭐가 통제를 해야 돼요? 감정이 분노했을 때. 이성이 통제해줘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말하는 감정이라는 게 일본에 뭐였을까요? 감정이라는 게 뭘까요, 일본에? 바로 군부입니다. 저 군부를 일본은 통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만주사변이 일어나잖아요. 이 당시에 중국은 막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죠? 장장민 장쩌리. 오케이. 발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타고 가는 기차를 폭파시켜서 폭사시켜요. 폭사시킨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쟁의 빌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군부가 독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만주사변의 직접적인 계기는 일본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 정부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일본 정부가 일으킨 게 아니라 일본 군부가 독자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죠? 외국하고 전쟁을 하는데 정부가 한 게 아니에요. 군부가 그냥 한 거예요. 혼자서. 자, 그 다음에 나오는데 두 번째, 쿠데타 일으킵니다. 군부가. 그래서 쿠데타 일으켜서 정부를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왜? 명분이 뭐였겠어요? 천황이 직접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내각을 갖다가 쿠데타를 해버립니다. 또 수상이 4명이나 암살당합니다. 군부한테. 군부가 통제가 안 됐습니다. 군부가 왜 이렇게 통제가 안 됐을까요? 저게 메이지 유신 때 만들어졌던 일본의 정치 시스템입니다. 일본에 누가 있어요? 영국에도 누가 있어요? 그렇죠. 차이가 뭐예요? 둘 다 뭐예요? 입헌군주제예요. 자, 근데 입헌군주인데 좀 다르죠. 입헌군주제는 원래 취지 뭐예요? 군립하되 뭐 하지 않는다? 통치하지 않는다죠. 그게 순수한 입헌군주제예요. 그런데 일본은 다르죠. 일본은요, 각 번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사상적 구심체가 필요했습니다. 그 사상적 구심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천황이죠.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영국 여왕은 부르조와 대립하면서 입헌군주제가 일어나요. 부르조아가 왕과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 정권을 나눠 갖는 게 바로 영국의 입헌군주제예요. 오케이? 그 과정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를 갖다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로크의 권력 분립론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 과정이 없었죠. 쇼군이라는 걸 철폐시키면서 아까 말했던 번주들과 천황이 결합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저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재판관도 천황이 임명하고, 그죠? 내각 대신도 천황이 임명하고, 전부 천황이 임명하는 거예요. 군 통수권이 천황한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내각하고 군이 있으면 당연히 군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각 밑에 있어야 되죠. 그게 아니라 병렬되어 있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군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군은 더 재밌는 게 군 내부도 경쟁을 합니다. 바로 어디가 경쟁이 될까요? 바로 육군과 해군이 경쟁이 됩니다. 왜? 출발이 달라서 그래요. 메이주시는 쇼군을 번들이 힘을 합쳐서 몰아냈다 그랬죠. 그때 가장 큰 공을 세운 번이 일본 남쪽에 있는 조슈번과 사스마 번이에요. 오케이? 둘이 원래는 불구대천지 원수예요. 조슈번은 기병대라고 부르는 육군이 강했고요. 사스마 번은 해군이 강해요. 그러니까 둘이 어떻겠어요? 괜찮아요. 좀 미묘한 경쟁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둘이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저기 육군하고 해군이 서로 용어가 달라요. 계급을 부르는 용어도 다르고, 예를 들면 우리 순찰 돈다. 밤에 군대 가면 뭐 해요? 우리 점호하죠. 그 용어도 다 다릅니다. 그만큼 이질적인 군대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통제가 안 됐던 거예요, 군부를. 그러니까 일본이 쉽게 2차 세계대전의 길을 나서게 되는 거죠. 알고 보면 굉장히 무모하죠.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게 다행이었죠. 저 전쟁으로 일본이 사실은 폭 망하게 되는 계기가 들어서는 거죠. 우리도 군부를 통제하지 못한 적이 있잖아요. 언제 있었습니까? 5.16, 5.18. 우리가 군부를 뭐 했어요? 통제하지 못했죠? 군부를 우리가 왜 통제하지 못했어요? 민주화를 못했기 때문에. 민주화를 성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4.19가 미완의 혁명이었기 때문에. 80년 민주화의 봄이 미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군부의 독주를 갖다가 통제하지 못했던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거기다 일본은 이 1910년 때 놀라운 경제적 비약적 발전을 이뤄냅니다. 먹고 살만해졌어요. 근데 중국도 공화정 한대요. 그럼 우리도 뭐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일어납니다. 기간은 이제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보시면 알겠지만 정치는 뭐를 요구합니까? 보통 선거권을 요구해요. 획기적이죠. 1911년에 여자도 투표권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럽도 한참 더 있어야 돼요. 미국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다 요구하고요. 신분제 철폐하고, 심지어 우리가 나는 사회권, 노동자의 단결권과 파업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맨 밑에 가장 중요한 침략 전쟁을 부정을 하죠. 왜? 일본이라고 다 침략 전쟁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침략 전쟁 하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젊은 남자는 가서 죽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세금을 내야 되고요. 전쟁이 공포에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반전운동이 일어납니다. 일본에서도. 다이쇼 데모크라시 하니까 누가 제일 반발했겠습니까? 군부, 그 다음에 집권 세력들이 천황을 명분으로 치안 유지법이란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치안 유지법을 통해서 박해가 이루어지고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죠. 그러다 결정타를 맞게 되는 거는 1930년대 대공황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불안해지면서 민주화,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꿈이 결정적으로 소멸하게 되죠. 그러면서 군부의 독재를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치안유지법을 모델로 만든 대한민국의 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전혀 모르셨죠? 결국 어찌 보면 일본의 민주주의가 발전해 성공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독립이 된 거죠.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안 되겠지만, 오케이? 역사란 건 쉬운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일본 민주주의 성공하면 절대 안 되네. 이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를 비효율적이다, 돈이 많이 든다,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러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의 틀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2부 강의도 또 한 번 이렇게 빠져들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질문 있으시죠? 질문 키워드 작성해 주세요.
전쟁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광기가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일본이 그때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때 그 전쟁을 일으켰어야 됐었던 어떤 상황적인 광기가 있었을지 그다음에 우리 이런 이렇게 중국과 일본과 대한민국의 어떤 민족성에서 이런 광기가 우리만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지. 전쟁은 보편 상식적으로는 우리 동네 싸움도 마찬가지로 힘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한테 싸움을 거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전쟁을 안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민족성일 수도 있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보장이 되고 합리적인 판단이 있기 전에는 광기거든요. 전쟁은 광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린 쳐들어갈 수가 없었다. 우리가 뭐 평화 애호민족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그게 똑같은 말이죠. 하여튼 그런 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 광기가 전쟁을 일으키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설을 내놓은 사람이 우리가 대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영구 평화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영구 평화론에서 인간의 광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전쟁을 막는 방법이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크게. 하나는 공화정이 돼야 된다 그래요. 왕정이 아니라 공화정이 돼야 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왕은 지가 안 싸워요. 내가 미쳤어요. 광기예요. 하지만 내가 싸워야 되잖아요.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은 전쟁을 일으키긴 하지만 죽는 건 시민이 죽어요. 그러니까 광기로 전쟁을 일으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공화정이 되면 시민이 전쟁을 결정해서 시민이 싸워야 돼요. 그건 전쟁을 일으키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칸트의 첫 번째 답변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느냐? 무역을 활발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국 간의 분업에 의한 경제 구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서도로 쳐들어가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칸트가 이미 200여 년 전에 영구평화론에서 지적했던 거죠. 이게 현재 우리 상황에 얼마나 큰 시사점을 주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아와서 시사점을 주면 어떤 걸 주겠어요? 유현 학생. 이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투표를 해야 돼요. 전쟁을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늙은이들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거라고 얘기하죠. 시민정과 왕정에 대한 칸트의 비유를 우리 지금으로 돌아와서 적용시키면 전 그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젊은 친구들이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바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칸트의 입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전쟁의 광기를 막아내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아까 강의한 중에 이제 일본이 이제 유럽의 봉건제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게 아무래도 일본의 지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유럽의 봉건제와 유사한 건지 또 어떻게 그런 번들이 발전할 수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본도 생각해보면 섬이 떨어져 있으니까 일단 분리돼 있죠. 높은 산들이 있어서 분리해놨죠. 그래서 지형적으로도 중앙 집권화가 쉬운 곳은 아니에요, 일본이. 그죠? 그래서 봉건제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봉건이란 표현보다는 각 지역의 경쟁이 그냥 지네들끼리 끝나지 어떻게 국가의 발전을 가져오느냐. 아까 제가 뭘 얘기했었죠? 우리 왜 쇼군이 다이묘들이 클까봐 정시라고 이걸 놔둬서 왔다 갔다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참근 교대제입니다. 참근 교대제를 우리 쇼군이 실시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왔다 갔다 하면 괜찮아요. 경비가 많이 들어요. 그럼 그 경비는 누가 써요? 번주가 쓰는 거죠. 지가 써야죠. 쇼군이 왜 줘요? 그러면 그 경비를 많이 쓰다 보면 번주들이 힘이 세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그걸 노린 거예요. 인도에 그 얘기 아세요? 인도 왕이, 제가 인도 왕이에요. 당신이 있는데 당신이 세력이 커질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선물로 뭐 주는 줄 아세요? 그래요. 들어보셨죠? 하얀 코끼리. 그건 신성시해야 되니까. 건들면 안 되니까. 근데 걔가 좀 먹어요? 왕 먹어요? 네, 먹습니다. 그럼 친구도 많이 먹는구나. 그래서 제가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취지였는데 거꾸로 그래서 버니 거드는 조세의 50%를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실제로 50%를 쓰는 거야. 길에다 뿌려요. 뭐가 발전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경제가. 그럼요. 상업이 발전하죠. 그리고 다 어디로 몰려요? 그 번주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에도. 그래서 에도에서 상업이 발달해요. 자, 상업이 발달하면 새로운 계급이 등장합니다. 유럽에서 상업이 발달한 계급을 우린 뭐라 그래요?
그렇죠. 일본에서 상업이 발달한 계급을 상업 계급을 그걸 조닌이라고 그래요. 이름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아요. 부르주아란 말이 왜 생겼느냐? 무역을 했죠. 신대륙과. 돈을 엄청 벌어오잖아요. 돈 벌어오면 시골 살아요, 도시 살아요? 도시 살고 얘네 돈 중시역이 안 중시역이에요. 그렇죠. 그럼 돈밖에 모르죠? 상인 계급의 등장이 바로 국부의 원천이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전합니다. 오케이? 일본의 역사를 이렇게 모르고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역사는 제대로 알고 지금까지 온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한 분 뭐 10대, 20대, 30대 다 같은 목소리를 조금씩 내야만 그쪽에서 또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렇게 뭐 역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전혀 못 되고요. 그런 거 하다가 큰일 나갖고는 방송도 못한 적도 많고요.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고요. 말을 할 수 없고요. 다만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우리 친구도 알 거예요. 역사학자 누구 배워봤어요? 이에치카 배워봤죠? 이에치카가 한마디 딱 한 건 우린 다 알아요. 뭐예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 그러죠. 자, 그게 해석학적 역사학이에요. 그 반대가 실증주의거든요. 실증주의 역사학의 제일 대표적인 게 고고학이에요. 역사의 유물을 찾아서 그 당시에 역사가 뭐가 있었는지를 증명만 해내는 거예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걸 실증주의적 역사학이라고 합니다. 해석학적 역사관은 그게 아니에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그러죠. 그 얘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과거라는 건 역사적 사실이고 현재는 역사가예요. 어떤 역사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역사는 변해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1980년 5월 18일 날 대한민국 전라도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역사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역사는 변해나갑니다. 전두환이라는 분을 만났을 때는 그건 광주 폭동이었어요. 그 다음엔 광주 사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되고 광주 혁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역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역사 교과서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역사는 해석하세요. 물론 실증주의 역사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기도 모든 사람들은 다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역사관이라는 것은 또 사회 총합의 역사관이에요. 그 사회 총합의 역사관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역사는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고정된 역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더 바라본다는 건 역사적 사실만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키워드를 배우자라고 네, 써놨는데 18세기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지 않고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그 얘기를 하기를 꺼려하시는 것 같고 애들은 어렵죠. 더더욱 배울 생각이 저도 있어요. 오늘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본의 역사도 객관적으로 더 알아야 되고 세계에 대해서도 더 알아야 되는데 지금 교육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선생님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지금? 아니, 그거는 우리 교육부 장관님 모시거나 전번처럼 정세현 장관님 오시면 할 얘기지. 저는 이야기꾼이고요. 독도가 우리 땅이 왜 우리 땅인지 주장하는 근거는 뭔지 한번 쫓아가 보자라는 거죠. 5초만 셀게요. 분노를 가라앉히시길 바랍니다. 일본 너네 스스로도 독도를 울릉도와 같은 색으로 칠했잖아. 그래서 인정했잖아. 이렇게. 우리도 그런 지도 있어라고 얘기잖아요. 다케시마라고 표현했잖아. 우리가. 표정이 약간 변하셨어요? 자,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우리 문화재가 일본에 가 있습니다. 우리 거예요, 일본 거예요. 인류의 보편사적 양심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분노하고 철저하게 끝까지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독도의 문제는 역사의 문제고, 제국주의 문제이고, 그거를 위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예요.